네, 2025년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해서 협동조합 학술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남대학교 서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와 협동조합의 도전, 위기의 시대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컨퍼런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학생들도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대학 학생들이 이제 3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의 더 큰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인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개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회사는 저희 협동조합 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장종익 학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학회가 매년 봄하고 가을에 회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게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좀 이론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지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해왔는데요. 저희 학회가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두 번째 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봄에 학술대회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연구하신 분들이 길을 모아서 이번에 7월에 이렇게 오늘 학술대회를 우리 한국협동조합협의회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좋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 또 자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신 분들한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학술대회 하는데 깊이 있는 또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물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농협대학교 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신협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분들한테 학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엔이 발표한 이 세계 협동조합회 결의안에 보면은 협동조합의 기업 생태계를 강화를 해서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빈곤 퇴치, 그다음에 보편적 의료 보장, 포용적 금융,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성공적인 그런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엔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의 접근성, 자율성, 경쟁력, 과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두터운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번 학술대회가 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저희 이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유수영 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기획재정부의 미래전략부장 유세영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한번 협동조합의 날 이 기념 행사에 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여기 올 때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편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 협동조합이 다시 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작년보다는 상당히 괜찮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이제 학술대를 같이 하지를 못하고 기념식만 하게 돼서 좀 짧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오후까지 맛있는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 회장님하고도 우리 향후에 이제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해야 될 일, 이런 우리가 모색해야 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사말로 저희 실무자가 적어준 게 있어가지고 그건 제가 마저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협동조합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정책 컨퍼런스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뿌리내려온 협동조합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귀중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장종익 한국협동조합 학회장님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방담수 대표님,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정승국 원장님을 비롯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국제적으로도 협동조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지역 소멸 위기,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기반은 아직 미흡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한 국민적 인식 확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기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자생력 향상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 판로 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확대하고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강화,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추진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힘은 연대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장을 넘어 함께 모여 협동조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적인 토론호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제안과 과제를 바탕으로 지자체, 민간 등 관련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협동조합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 간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컨퍼런스가 협동조합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협동조합협의회의 이사로 계신 김은선 이사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협동조합인 여러분, 그리고 학술정책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김은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지만 곧 주역들이 될 우리 학부생들이 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게 10년 넘게 협동조합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2025년 세계협동조합회를 기념하여 마련된 학술 정책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전 기념식에 이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또 중앙 부처에서 명확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과 실효적인 그 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많이 좀 설레고 기대감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플로어에서 조금 더 강한 긍정의 사인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협동조합 기념 행사에서는 더 큰 호응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써주신 원고가 있어서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주제 아래 한국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 일자리 질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 공동체 증진과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가능성을 다루게 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간 협력과 연대, 협동조합 기본법의 재검토 및 정비 방향, 그리고 개별법 협동조합의 진화 과정과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후배 협동조합들 또 선진 연구자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우리 협동조합 선배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국협동조합 운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과 통찰이 한국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활발한 토론과 교류를 통해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선 이사님. 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님이신 정승국 원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인가요? 협동조합 그 학회에 제가 참석해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처음에 서두가 그 옛날 제가 좀 젊었을 때 첫 직장이 농협이었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농협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제가 옛날 그 고양시에 있는 그 농협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승국입니다.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회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학술 컨퍼런스에 함께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장종익 학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협동조합 학회와
전국 협동조합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협동조합은 상생과 연대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증진, 의료 돌봄 서비스 강화, 에너지 전환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선도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협동조합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협동조합이 어떻게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회식은 이제 개회사, 그다음에 축사, 환영사 모두 감사드립니다. 개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해진 날이 정해진 회의고 이번 컨퍼런스는 그간의 이제 협동조합의 현황과 성과를 확산하고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8분의 발표가 있고 또 4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회를 맡겨주셨다라는 의미는 제가 타임키퍼로서 역할을 많이 충실히 할 텐데 여기 앞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이제 한쪽은 발표 PPT가 나오고 한쪽은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시간이 이제 되면은 저도 나와서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기재 발제는 저희 한국협동조합 학회 학회장님이신 장종익 학회장님께서 해주십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학술대회 하기에는 이게 조금 스페이스가 너무 넓죠. 네,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발표해야 되는데 좀 멀리 안 보이는 분도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20분 동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한 지 시행한 지 한 13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 12월 1일부로 설립된 그런 협동조합들은 13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면은 뭐 이제 성장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생겨온 한 2만 5천 개 이상 되는 협동조합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어떤 사회적 또는 조합원들한테 어떤 그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제가 찾아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당초 기본법의 취지와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흐름은 없는지, 또 정책성에 어긋나는 그런 흐름은 없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충분히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의 그런 과제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언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협동조합이 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많이 설립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설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 뭐 의료 사협이라든지 육아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랄지 각 분야별 협동조합의 어떤 생존 그 지속 가능성의 제고 방안 이런 연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이런 연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리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그 노동연구원에서 뭐 2년에 한 번씩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한 결과들이 100%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정보가 거기 담겨 있어서 그걸 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네. 결국 협동조합의 존재의 의의는 레이드로 박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조합원들한테 편익을 주는 제도와 서비스인가 동시에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합원 편익과 사회적 가치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 이 조합원 편익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돼서 나타내려면 결국 협동조합의 목적 자체가 그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존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에 대한 기존의 뭐 정책 보고서, 정책기획위원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회 그 자료라든지 OECD 한국 보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역균형 불균등 문제라든지 뭐 환경 보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뭐 4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첫 번째는 복지국가의 위기입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의 위기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번역도 됐습니다만은 힐러리 코탐의 그 레디컬 헬프라는 거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그 돌봄 복지국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케인지안의 그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비브리지 보고서에 기초한 그 전후의 그 복지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작동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커뮤니티 인테그리티 케어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이미 WHO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5년 전에 이미 다 제한돼 나와 있는 것더라고요. 근데 의과대학에서 간호대 대학에서 그걸 충분히 가르치지 않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가장 근데 또 30년 전부터 앞장서서 해온 게 결국 우리 의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사업의 이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그 시행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좀 선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우리 플랫폼 협동조합이라든지 프리랜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자본주의 고용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 뭐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메탄 분야의 그 새로운 재생에너지 관련된 협동조합이 우리 결국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컬 푸드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런 그 지역 공동체 증진형 협동조합은 결국 우리 사회의 그 지역 공동체의 그 쇠락 문제에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4가지가 주요한 과제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제를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야 되고 정체성이 유지돼야 되는 2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그 내에 조합원이 경영 전문성과 조합원의 참여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전략과 조직 전략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협동조합들하고 협력과 연대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그런 세제상의 문제라든지 법적인 근거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금융 시스템인데 그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쏴주는 개념이 아니고 시민 참여형 그런 사회적 금융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의 뒷받침 이런 게 그렇게 생태계가 조성이 될 필요 있겠다 생각이 좀 이런 틀로 한번 그 성과는 결국은 조합 차원에서 주식회사는 뭐 매출액이고 또 ROI고 뭐 이렇게 뭐 나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 차원에서의 그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 존재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중요한 또 평가 성과 지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하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12년 12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연 단위로 그 회계연도를 그냥 11월 말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처음에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다가 그건 줄어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2,500개 정도 매년 살 때다가 지금 2,000개 미만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설립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은 그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이고요, 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수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비중이 20%가 넘었었다는 건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만큼 특히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히 이 조달 측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우대 조치가 들어서면서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큰 주목해야 될 현상이고요. 26,0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협동조합이 그럼 다 운영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아직은 그 총회를 하고 신고를 했지만 법인 등기를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법인 등기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또 개점 휴업한 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22년 말 그 실태조사 보면 한 50%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일반 기업 창업 그 기업 생멸 통계에 보면 5년 설립 후 5년 후의 생존율이 협동조합이 조금 높더라고요. 협동조합 생존력이 주식회사에 비해서 법인을 주식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통계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운영되는 게 한 10,000개 좀 넘는데 이 10,000개에 60만 명의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60만 명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낸 출자금이 한 5,7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00개의 협동조합이 1년 동안 매출이 다 합치면 한 4조 원 정도 돼요. 네. 그 통계에 우리나라의 이 협동조합이 전체 수치로 보면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 60만 명의 조합원의 일부가 유급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근로자로서 조합원이면서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직원 협동조합에서 경우에 그렇고, 또 비조합원 직원도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 수로 8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4,000명.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무급 임원 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1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기본법 시행 13년 만에 그 정도면 상당히 놀라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그러면 특별법, 개별법이 8개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얼마나 되는가 좀 제가 비교를 찾아봤어요, 열심히. 근데 농협, 수협은 하나도 없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다만 신협이 1개, 새마을금고가 1개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설립된 13년 동안.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한 68개인가 정도가 설립돼 있더라고요, 새로.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이 얼마나 이게 다이내믹하게 시민들의 그 협동조합 설립의 자유에 물꼬를 텄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별법 협동조합이 얼마나 규제적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 우리 PDF 파일에 제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PT 시간 제약상 그걸 담지를 못했고요. 이제 첫 번째 조합원 이제 조합원 조합 차원에서의 성과라 그러면 아까 매출을 비롯해서 고용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 협동조합에 존재해가지고 자기 삶에 이게 협동조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운영이나 이런 것에 조금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5점 만점에 한 3.4점, 5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한 건데, 그러면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문제를 얼만큼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저렇게 돌봄 위기, 공동체 위기, 기후 위기,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저런 협동조합들, 세부 협동조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보면 의료 돌봄, 의료복지 사업, 그다음에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복지 사업은 30개 지역, 30개 정도고 6만 5천 정도의 조합원 수준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60만, 전국에 한 100여 개로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바로 우리 어머니 사시는데도 의왕이신데 의왕에도 없어요. 거기에 의료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역 공동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그 마을의 다양한 그런 먹거리 협동조합 또는 뭐 카페 협동조합, 그다음에 로컬 푸드 협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가볍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매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플랫폼 협동조합, 주택 협동조합, 그다음에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협동조합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두터운 생태계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연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년에 뭐 한 200억 가까이를 투자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한 거의 3천억 투자를 했는데 아직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전국에 한 70개 정도 만들어져 있지만은 직원을 두고 있는 곳은 4-5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주 영세한 규모,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과제가 있습니다. 정체성 측면은 뭐 협동조합은 민주적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민주적 조직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과 평등하게 잘 나누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만든 협동조합들이 여전히 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뭐 협동조합 만들다고 하면 취약계층이 조합원으로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협동조합도 있고, 그런 측면을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연대 생태계 내에서 줄여나가고, 또 감독 관청이 그것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할 것인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법은 뭐 기본법 개정이 많이 됐는데 잘 된 측면도 있고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의원입법도 된 입법 있고 행정입법으로 개정이 된 게 있기 때문에 두 측면이 다 지금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올해 이제 5차 기본 계획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초기에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의 정책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 지원 정책은 거의 잘 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성장 지원. 왜냐하면 성장 지원은 사실은 비즈니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분야별로 그 비즈니스 전문성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성장 지원은 사실은 주체가 사실은 연합해야 되는데, 사업연합회, 각 분야별 사업연합회, 사업연합회가 안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업연합회를 어떻게 지원을 통해서 연합회가 클 수 있도록 지원을 시스템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측면에 우리가 좀 미숙했다, 좀 부족함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협동조합을 우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제가 운 좋게 그 국정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 이한주 위원장님 그 기본사회 주창자이시기도 하고, 기본사회의 사회적 경제가 4개 필라 기둥 중에 하나로 설정하신 분이고, 그래서 협동조합 날의 행사에 흔쾌히 또 다른 데는 다 안 가시고 여기만 오셨어요. 저희가 헌법 말씀을 하셨어요. 이 헌법. 그래서 이태리처럼 우리도 협동조합을 우리나라 헌법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지역 균형 발전, 이 헌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그 전략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헌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바탕에서 그러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배가시켜야 되겠죠.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여야 되죠. 근데 정체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법에 지금 일반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모순을 깨야 되죠. 협동조합은 상호성 법인이다. 이태리처럼, 독일처럼, 미국처럼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민법 상법의 이분법 체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커먼스라고 하는 거, 공동 소유 제도라고 하는 거를 올 가을에, 늦은 가을에 국제 컨퍼런스를 저희 협동조합 학회가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법 체계를 조금 협동조합이 시민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미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그런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또는 그 햇빛 발전, 에너지 전환의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이 소셜 미션이 강한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비롯해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의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상에, 그 다음에 또 촉진 이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이제 그만 교육하시고 합병 코디네이터를, 사업 협력 코디네이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민 참여형 가치 금융 신협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다행히 그동안 금융위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우리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금융위의 국내 정책이 기획재정부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유수영 국장님 계십니다만은 이 사실은 가치금융 신협이 가장 먼저 퀘벡에서 연대경제 신협으로, 또 그 다음에 독일의 그 쥐레스 뱅크 신협으로, 그리고 19세기에 프랑스에서의 그 크레딧 코퍼레티브로 다 이루어져서 그게 협동조합 발전의 큰 그 지원금융 시스템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그렇게 규제적인 미국 크레딧 유니언도, 그 미국 그 신협도 콜로라도 덴버의 그린 에너지 크레딧 유니언이 3년 전에 설립돼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그래서 이런 세계적 흐름에 비추어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좀 도약할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의 그 통찰력 있는 분석과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그 좋은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제 W기획연구소 대표이시자 이제 박형진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저는 W기획연구소의 박형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장종인 교수님께서 왜 여기 앞에서 하시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앞에 서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협동조합 쪽에서 일하시고 계시거나 협동조합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이제 좋은 일자리를 위한 협동조합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지 않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연구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좋은 일자리가 협동조합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논의를 좀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연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는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여기 어딘가에 계시는 손재현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 연구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협동조합이 현재까지 창출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 협동조합의 일자리는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그 고용 안정성이나 공정한 보상,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사회적 보호, 그리고 지속 가능성, 지역성, 직무 만족, 자기 실현,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협동조합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들 가져왔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노동 형태가 많아지고 있고, 표준 고용으로만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들도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노동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연구들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용 안정성, 정책 환경, 그리고 민주주의, 임금 평등, 이런 연구들이 좀 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정책 환경, 그리고 한 몇 년 사이에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프리랜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제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를 예를 들면 전형 노동, 표준 고용과 비표준 고용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논의들은 아직까지 좀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현황을 분석하면서 좀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으로 가진 것은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현재까지 좋은 일자리에 기여해 왔는가, 그리고 실제로 근데 모든 협동조합을 저희가 다 다루지는 않았고,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실제로 이렇게 기여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했고요.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되 일부 선행 연구로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전형적 노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주요 요소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비전형 노동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거의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지난달에 ILO 총회에서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구체적인 논의를 좀 진행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된다면 실제로 전형 노동과 비전형 노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의 개념들이 좀 더 정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동 중심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특정 유형만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노동을 협동하는 협동조합으로 저희는 이제 정의를 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기본법상의 유형들이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가장 유사하게 이해되고 있는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도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또 프리랜서 협동조합, 새롭게 출연하고 있는 프리랜서 협동조합 한 3가지 유형 정도를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에서는 노동중심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이 3가지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저희가 가져온 정의들은 이제 10코파의 정의들인데요. 이렇게 뭐 100% 매칭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진 않았고, 이 정의들에 좀 맞다, 기본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유형들의 기본법상 유형들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노동자 협동조합은 직원 협동조합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착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기본법상으로 제가 이제 연구했던 자료들에 따르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동 노동 중심 협동조합들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일자리에 기여하는데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봤을 때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사회적 관계의 개선 여지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한다는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프리랜서 협동조합은 상호 서로 도우면서 고용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립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까지는 직원협동조합이 2022년 기준인데요. 직원협동조합이 한 690개,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630개, 그리고 프리랜서 협동조합 경우에는 113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국을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 및 그리고 경기 6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아쉬운 점은 직원협동조합 안에 일부 프리랜서형 협동조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완전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서 약간의 중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프리랜서 협동조합이라는 정의는 사실 기본법상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실태자료 조사 중에서 직원협동조합의 일반 형태로 프리랜서형이라는 용어가 현재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 조합원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노동을 협력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설립되기 시작해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협동조합의 한 43%,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107개를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1인당 소득이 한 103만 원 정도. 그러나 이것은 협동조합 외에 프리랜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외에 소득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경영적으로는 다소 좀 이렇게 경영적으로 뭔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유급 근로자가 없는 경우가 한 60% 가까이 되고, 출자금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가 해당이 되지만 또 출자금이 한 2억 이상인 경우들도 좀 있다. 그리고 설립 목적은 공동사업, 그리고 사업 형태는 협업사업이 50%고요.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러는 협동조합이 한 4.9%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가 총회에서 31.5%, 이건 저희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른 것인데 실제로 이 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뒷부분의 직원협동조합과 좀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가 주류인 협동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690개, 그리고 운영 추정 협동조합의 직원협동자 평균 자산은 한 3억 8천만 원, 그리고 주당 4.6일 3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노동자 비율이 한 42%, 그리고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 비율은 한 7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형 노동자, 그다음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것들까지 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은 좀 낮고 아무래도 교육 서비스업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상용 근로자 대비해서는 살짝 좀 낮은 편이고요. 일용직 근로자 대비해서는 살짝 좀 높은 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계층들을 고용하는 것들을 특징으로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00여 개가 현재 이제 설립된 상태이고, 평균 자산은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주당 4.7일 3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비율은 한 45%인데요.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또 특징은 고령 노동자인 것은 대체로 직원협동조합과 좀 유사하지만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좋은 일자리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일용직 근로자에 비해서는 좀 높은 이런 것들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폐업률이 좀 낮아서 계속 이것들이 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5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매칭을 해보고자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협동조합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좋은 일자리를 좀 평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들만 담은 것이 아니라 매출이라든지 공정한 수입이라든지 혹은 사회보험 가입률, 그리고 노동자 조합원으로서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항목에 맞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 노동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가 됐는데, 비전형 노동은 사실 좀 찾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전형 노동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고용보험 가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여기서는 이제 조합원 노동자와 비조합원 노동자 전체 노동자를 좀 비교해서 실제로 협동조합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해본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도표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기본법 협동조합에서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그런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정규직 비율이나 고용보험 가입률 같은 것들도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요 부분은 요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표 추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2012년부터 쭉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확인은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노동자 조합원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좀 운영한다는 취지를 볼 때 상용 근로자보다 사업성은 부족하지만 노동자 간의 사회적 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2018년도 데이터가 좀 튀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사실 자료상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랑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형 비전형 노동을 좀 포괄하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과 요소를 좀 정리하고 이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의 현황을 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지표, 생산적 고용, 공정한 소득, 그리고 노동 조건, 사회적 보호, 표현의 자유와 참여,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 내용으로는 매출, 소득, 급여, 뭐 노동시간, 고용보험 가입률 이런 것들을 좀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하나씩 좀 이제 요소별로 좀 보면 생산적 이제 고용 측면에서는 전형 노동,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협동조합하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총 고용 인원이 15,400명 정도 달하고 평균 매출도 6억 이상으로 생산성과 어느 정도의 고용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중심 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의 1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이 한 21% 그리고 전체 매출이 한 14% 정도 된다. 그래서 고용 면에서는 조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이 낮아서 좀 유지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전형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 비율은 매우 낮지만 자기 고용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개의 조합당 좀 과감하게 그냥 한번 해본 건데요. 8.6명 정도의 고용 효과이지 않은가. 다만 프리랜서 전 조합원이 그럼 노동에 참여하고 있느냐라는 것에는 사실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소득 측면에서는 평균 임금이 상용 근로자에 비해서 전형 같은 경우 좀 낮고 일용 근로자에서는 높은 편이었고 비전형도 당연히 좀 낮게 낮습니다. 다만 비전형 경우에는 협동조합 외에 소득이 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조건의 경우에는 전형 노동의 경우에는 평균 31시간 그리고 평균 노동 시간보다 좀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81%로 높게 나타난 편이고 비전형은 좀 고용보험 가입률이 어렵지만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들이 4% 이상 거의 5%에 가깝게 나타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참여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협동조합이 조합원 노동자 비율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비조합원 노동자 비율이 높아서 좀 두 유형 간에 약간 차이를 보이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 이상이 총회나 이사회, 직원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자 참여 측면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중심 협동조합 일자리 추이를 봤을 때는 매출, 노동자 수,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 고용 전반에서 전혀 협동조합 일자리 지표는 그래도 대체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됐고요. 종합하면 일부 항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출이나 고용 인원, 뭐 소득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좀 단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노동 시간, 사회보험, 취약계층 고용 유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좀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언입니다. 사실은 노동 형태에 따른 이게 저희가 이제 저는 사실 비전형 노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연구자인데요. 이거를 할 때마다 되게 시험에 듭니다. 항상 내가 이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너무 이제 자료가 항상 없고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제 연구 끝 무렵에는 유형화와 분류 체계를 제발 도입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태 조사에도 좀 반영해서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드러나는 모습들 프리랜서 협동조합의 폭발적인 뭐 이렇게 그 숫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좀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형태 전형과 비전형은 명확히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좀 지원 제도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동 중심 협동조합의 일자리 효과 그리고 특히 이제 전형 노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고용이나 일자리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하우와 적극적인 뭐 그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이렇게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계와 과제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과 시도했지만 사실 좀 정교화가 더 필요한 작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혹은 전문가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좀 정교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좀 정량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과 누락 등이 좀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분석했다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편적인 협동조합의 좋은 일자리는 사실 많은 어떤 정책, 현장, 문화 이런 요인들이 다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논의 과정에서 오늘 이 연구가 조금 기초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떴네요. 네, 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협동조합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분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광고가 좀 들어와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그 자료를 보실 때 자료가 여기 이름표 받으신 데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 QR 코드를 통해서 자료집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협동조합학회 저녁 식사 안내가 아마 이름표에도 동일하게 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해서 좀 이따 이제 1부가 마치면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안내 데스크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좀 기재해 주십사라고 이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휴식 시간에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빡빡한데 다음 발표하시는 이제 분부터 제가 계속해서 시간을 좀 더 압박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발표는 상지대학교 박창규 연구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협동사회경제연구원의 전임연구원 박창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그 발표의 제목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가능성과 과제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제 연구 결과를 다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연구 결론이고요. 저는 오늘 연구는 특히 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연구 자료는 22년부터 24년까지 경영공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그 재무제표 등의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은 각 조합의 총회 자료집 등을 참고해서 오늘 발표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는 이런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발표 내용이 상당히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연구 배경은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올해부터 진입을 했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정의 고갈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세 가지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는데요. 첫째는 기존에 도입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 영리형 중심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스템이 그 비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비영리로 그를 지향하는 우리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조응하면서도 우리 협동조합의 이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의료사업의 어떤 차별화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어떤 과제가 있고, 또 그걸 위해서 정부 정책이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제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경영 의료사업 얘기하기 전에 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생략을 하겠고요. 우리 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그 조직 현황과 경영 실적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4년 현재 13개 광역시도에 38개 시군구에 40개의 의료사업이 설립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반적으로 보면 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의료사업 조합원이 전체가 한 12만 1,200명 정도, 그다음에 직원들이 2,540명 정도, 매출액은 약 955억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표시한 표시고요. 그 우선 구체적으로 그러면 재무 실적을 분석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무 실적의 분석은 주로 재무제표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공시 자료와 총회 자료집 등을 참고해서 만들었고, 조사의 그 이게 연도별 그 의료 사업의 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설립이라든지 자료가 이제 제대로 경영 공시된 뭐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런데 22년에 34개, 23년 36개, 24년 37개 이렇게 해서 분석이 됐고요. 재무 실적에 대한 분석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했고, 성장성은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 안정성은 유동비율,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성장성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장성 분석의 결과 2024년에서 2022년에서 24년 사이 3년간 대다수의 의료사업의 매출액이 증가 한 거를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의료사업의 성장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3년간의 또 어떤 동태적인 어떤 변화인데, 3년간 내내 매출액이 증가 22년에 비해서 23년에도 증가하고 24년에도 증가한 조합 수가 6개, 그다음에 근데 그 증가도 더 가파르게 증가한 조합이 6개, 그다음에 좀 덜 가파르게 증가한 조합이 9개, 그다음에 22년에 비해서 23년에 감소했다가 24년에 다시 증가한 조합이 8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도 계속 이런 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수익성 분석을 해보면, 우선 그 매출액 순이익률에 대한 분석인데요. 대체로는 그 마이너스 의 어떤 수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2년에 비해서 24년에 매출액이 매출액 순이익률이 플러스인 조합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음의 그 수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너스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마이너스 정도가 좀 상쇄되어지고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깝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이제 3년 이상 양의 매출액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조합들이 9.1%, 2년 이상 양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18.2%, 이런 식으로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대체로 의료사업의 수익성은 낮다. 그런데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조합도 상대적으로 있고, 그렇지 못한 반대에 있는 조합도 상대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분석은 유동비율 지표로 분석을 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대체로 유동비율은 이제 200% 이상이 넘으면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200% 이상 넘는 그 조합들의 수가 그렇게 이제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35% 정도 수준에서 이제 30%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등 대체로 그 200% 이상 의료 사업 그걸 보이고 유동비율을 보이고 있는 의료 사업 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어서 종합해 보면 그 약 24년 기준으로 약 60%의 의료 사업의 유동 비율이 안정적이고 40%는 좀 안정성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개될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의 상황이 굉장히 의료 사업에게는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아까 앞에서 소개한 대로 다소 낮지만 그것은 영리기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그 수익성의 평가는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계 그 적정성을 같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만 판관비가 전체 그 매출액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은 관리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판관비의 축소라기보다는 매출액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의 매출액을 어떻게 늘림으로써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그 다음에 이어서 협동조 의료사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의 결과인데요. 이 분석의 대상은 출자금의 증가와 직원 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3년간의 추이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 34개의 그 의료사업 중에서 91.2%가 3년 사이에 조합원이 증가했고 또 출자금도 85.3%가 출자금이 증가했다는 양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직원의 그 숫자의 증가도 괄목할 만한 증가인데 특히 여성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고 정규직 고용과 취약계층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 고용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계량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직원 수와 매출액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그 분석의 결과로서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의료사업의 매출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그 계량 분석의 결과를 해봤는데요. 통합자료 106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직원 수나 출자금과 상당히 이제 상관성이 높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직원 한 명이 증가하면 매출액이 대략 0.8% 증가한다라고 하는 유의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영 실적에 대한 분석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그 소결은 이 성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의료사업의 경영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직원 고용 확대를 통해서 매출액 증대를 함으로써 낮은 수익성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내년도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이것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굉장히 우리 의료사업에게는 중요한 그 어떤 기회이자 계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의 지역 의료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의 밀착형 활동성, 축적된 전문 역량, 그다음에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어떤 연계 역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조직 과제를 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된 그 해외의 그 정책 사례와 국내 실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뭐 구체적으로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돌봄에 대한 이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뭐 굳이 여기서 강조해 드리자면 우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된 돌봄 서비스는 가치제이자 관계제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미 이 얘기는 WHO에서도 통합적 사람 중심 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5개 기둥을 설정한 예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늦게 이런 개념을 좀 법제화했지만 앞으로 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그러면 왜 의료사협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제 선행 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그 데서 진행된 그 북미나 이제 유럽에서 진행된 어떤 이런 그 커뮤니티 케어, 인티그레이티드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그 성과를 보니까 민영화에 대한 어떤 실패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협동조합들이 특히 이런 호혜적이면서도 수익 창출을 하는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역량이 이미 세계적으로 이제 문헌적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제가 복지 경영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복지 노동이라고 하는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돌봄에 있어서 어떤 사적 부분에서 돌봄의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또 돌봄은 그 영리 추구 대상이 아니라서 돌봄의 어떤 시장화를 피해야 되고, 그런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돌봄의 비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의 노동은 협동조합 부분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돌봄을 받는 쪽과 돌봄을 제공하는 쪽 양쪽이 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의 복지 경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관계제이자 가치제를 창출하는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근데 우리 뭐 얘기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좀 다른 걸 좀 찾아보려고 해서 영국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냥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이런 제3섹터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대로 잘 실현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법으로 뭐 규정을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웨일즈 사회복지법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 의무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지역 파트너십 위원회라고 하는 RPB라고 하는 것을 저런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돌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사용자 주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조직과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로 HSCP라고 해서 저게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헬스 S가 오더라. 헬스 앤 소셜 케어 파트너십인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제도를 스코틀랜드도 법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이런 4가지 기존에 이제 규정하면서 기존의 연구 성과로 확인했던 4가지 기둥을 저런 방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2가지 옵션으로 이런 일종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역의 통합 협동위원회에 위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본의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은 이미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온 협동조합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개요보험 개정이나 이런 정책의 건의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국내 사례는 제가 이제
그 은평의 산림이라든지 대전 민들레 의료사업이나 강원 지역의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놨으니까 자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말씀만 드리면은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우리 그 모 의료사업의 임원분께서 우리 지역사회 그 의료사업은 일반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재택 진료라든지 방문 진료 이런 부분들을 이미 해왔고 또 우리는 협동조합 조직이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이 지역에서 뿌리 내리면서 이런 활동의 기반 확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강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료사업을 통해서 고용과 출자금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서 다시 그것이 이제 의료사업의 어떤 그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경영 구조를 의료사업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보다 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정책의 방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공성 하에서 의료와 그 사회 서비스가 통합되는 어떤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그 지방 출자 출연 법에 근거해서 기초 지자체들이 이런 출자 출연 법인을 만들 수 있고 특히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야에 의료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독립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저런 그 기초자치단체 출연법인과 이 의료사업 중심의 컨소시엄이 결합되는 방식을 좀 모색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돌봄 분야의 노동자들 인력 확보 어려움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이 통합돌봄 관리사 가칭 이런 양성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의료사업이나 협동조합과 함께 이 사업들을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그 재무 실적의 성과를 바탕으로 볼 때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출자금의 확대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라든지 협동조합의 어떤 사업 투자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같은 제도들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아직 그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영역에 취약계층에 대한 그 금융복지 부분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분석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협동조합판 이사장으로 계시는 오석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춘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으로 계신 이강익 센터장님께서 지역 공동체 증진과 에너지 전환 실천 현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공동체 증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실천 사례를 발표할 오석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요. 어제 행사장 사진을 보내주셨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크고 많은 분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긴장이 돼서 대본을 좀 준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하고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고 있던 분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소개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큰 도전이 이 자리를 멋지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협동조합판이라는 조직에서 10년째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면서 지역 현장을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본 현실은 더없이 명확했고요. 축제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려 노력했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와 빠르게 늘어나는 노령화로 공동체는 위축되고 있었고 게다가 매년 더 심각해지는 폭염과 이상기후는 행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1990년에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133%나 급증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며 저는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조직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전국 협동조합 사례들과 춘천 협동조합판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한 경험들을 분석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협동조합 모델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 판이 축제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판의 사례가 전국적 모델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과 그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룬 핵심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라는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상호작용하여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회적 단위이고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힘이 바로 저희는 사회적 자본이고 이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존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하고요. 이러한 과제 해결의 주체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 문제 해결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획자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협동조합 중 약 60%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가져왔고요. QR코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보고서에 더 많은 사례들을 좀 더 적어놨습니다. 서울의 성대골 협동조합은 마을 단위에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고요. 광주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에너지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전북은 전환사회 연구소가 주민교육과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된 성과와 한계도 확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주민주도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했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자의 피로감, 참여 지속성 문제, 에너지 자립 등 정량적 데이터 부족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 행정적 의존성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전국의 사례 외에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지역 공동체가 함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만들었던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본 연구자가 이곳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 대해서 접근이 편했기 때문에 좀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 행사를 위해 자체 평가 도구를 만들고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춘천 협동조합 판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판은 9년 된 축제 및 행사를 기획하여 문화예술 관련 지역의 일거리를 만들고 있고요. 축제가 특정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가능 행사를 위한 ESG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고자 작년 판에서 기획한 두 개의 축제인 공지천 재즈 페스타와 춘천 술 페스타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실제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에너지 전환 부분입니다. 기획자로서 축제를 기획하는 처음 시점에서부터 축제를 통해서 얼마큼 새로운 걸 만들지 않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있는 것을 활용할까, 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얼마큼 줄이고 얼마큼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획자로서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행사 장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무대와 시설을 활용하고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이용을 동참하여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최소화하고 교통의 이용을 줄이려 했습니다. 축제장에는 관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들어오는 부스, 푸드트럭과 협의하여 각자 사용할 다회용 컵을 계산하여 그에 맞게 제공을 하고 필요한 식수를 제공하여 플라스틱을 줄이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에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차를 사용하는데요. 발전차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유류량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고 낭비되는 기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발전차보다는 발전기를 사용을 했고요.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탄소 발생량을 계산하여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구매하여 다시 자연에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성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기 위해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출연진과 스태프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거리를 창출했고 이들에게 정당한 휴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의 것을 우선 계약하여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로컬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안의 자원이 순환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 거버넌스 성과입니다. 축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최 측에 지속 가능 축제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고 끝난 후에는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여 지속 가능 행사에 대한 필요 이유를 계속해서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판의 사례에서 명확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속가능 행사 평가 도구를 활용해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실제로 줄였으며 주민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시민 참여 전략과 지자체의 협력 제도와 등 앞으로 개선할 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협동조합 주도의 지속가능 행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속가능 행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속가능 행사 평가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협동조합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협동조합들의 경험과 우수 사례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쉽게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참여가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와 에너지 전환 사례에 대한 그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에 맞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전환 사례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었던 여러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좀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춘천의 사례부터 전국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걸 지역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서로의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얼마 전 춘천에서 ESG 행사 협의체 운영 및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 구성원과 시민들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무 교육 및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공공기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자리에서 무사히 발표를 마쳐주신 오석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부가 끝났고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50분부터 다시 2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는 다과도 즐겨주시면서 10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